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그날 아침도 이렇게 평온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소비자의 날이었고 곳곳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갔고 직장인들은 여느 때와 같이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출근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군대 내무반도 마찬가지였고 경찰도 같았을 겁니다. 이런 평온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건 북한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덮고 나아가 정권 연장을 해보려고 했던 미치광이 반란숙의 윤석열의 미친 짓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박정희를 꿈꿨고 전두환의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모른 게 있었습니다. 그날의 국민은 그때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숨지 않았습니다. 더 모였고 더 외쳤습니다. 총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군인도 달랐고 경찰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 일으켜 세운 조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런 미친 짓이 통하기에는 이미 훨씬 앞서 나가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의 윤석열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처럼 위대한 국민을 얕잡아본 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를 한 유황 오리 로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계셔서 저도 좋습니다. 유황으로 먹인 오리, 오리고기 그렇지 않아도 좋은데 여기에 유황을 먹여서 키운 거니까요. 정말 최고죠. 6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하나하나씩 드시면 좋은데 그거를 19,900원. 하나 뭐 드시기에도 몇만 원씩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고기는 찾아서도 드셔라. 그런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 오리로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도와드립니다. 정어리몰에서 오리로스 했고요. 지금 또 이 황금향도 오늘 수고하신 분들 제가 드릴 건데 잊어버렸네. 예, 정말 이거는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제주 황금향 아주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것 겨울 제철의 상큼함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황금향도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어리몰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3일. 오늘 아침 12월 3일을 맞는 마음은 착잡함이 함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하고 1년을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내란을 막아냈고 이제 그 단죄를 기다리고 있게 된 것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날 밤 긴박했던 그 순간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그날 밤에 긴급으로 편성했던 방송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기억하면서 12월 3일을 기억하면서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보수형님 TV님 12,300원. 우리 모두 123살까지 기억합시다. 변함없이님 12,300원 기억합니다. 보수형님 TV님은 3번이나 보내셨네요. 기억합시다. 윤건이는 123년간 빵에서. 최송화 이쁘님 기억 잊지 않겠습니다. 슈퍼챗으로 기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치 1번지는 1년 전 그날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날 밤에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일단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급히 스튜디오로 모셔서 특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했던 3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국회에 계시다가 달려오셨죠?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도 현장에 계셨고. 예. 국회 담벼락에 투쟁하자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유매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시는데 장유매 변호사님은 당시에 어디 계셨나요? 제가 그때 사람들이랑 같이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엄이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려고 이동을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제가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빨리 집으로 일단 와라. 근데 제가 말을 들었더니 그 계엄 포고령을 보면은 그 방송국들도 계엄군의 그 관장 아래 들어가니까 민주당 쪽으로 분류되는 패널들이 방송에 투입이 못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좀 참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계엄 발동 소식을 듣고 장유매 대변인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좀 넓은 호프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분들이랑 이제 약간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패널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랑 자리를 하는 건데 다른 회사원들 광화문이었기 때문에 다들 편한 자리를 하는데 약간 이게 배경처럼 제 머릿속을 좀 파노라마식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일상이 완전히 위협받는구나. 저분들 아직 계엄 이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총을 들고 군인들이 가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그날 울어서 아이도 너무 놀라고 야 이거는 치밀한 저는 이 내란 준비였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이게 아직도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고 하는 걸 보면서 현재 진행형이구나. 완전히 그 한복판에 있고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저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하는 것을 본 많은 국민들 정말 놀랐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이 45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뭔지 이걸 겪어봤던 분들의 충격과 한 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던 45살 이하의 세대가 느끼는 충격은 달랐을 거다. 안진걸 소장님은 광주 출신이죠. 네네네. 5.18을 겪으셨죠. 예, 맞습니다. 5.18 때 혹시 학생이었습니까? 예,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예. 그래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라남도 화순이라는 곳인데 광주에서 시민군들이 이제 화순으로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신 거죠. 하나는 시민군의 정당함을 설파하고 하나는 곧 전두환 폭도들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순경찰서, 하순탄광, 하순이 탄광으로 유명했는데 무기를 확보를 하는데 이미 이제 관제경찰이나 관제 공기업에서 무기를 다 회수해가지고 무기는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다만 내려갔다 올라가는 길에 하순 군민들의 열렬한 환영. 제 인생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흘라성을 하는 걸 제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시민들이 막 바가지에다가 사이다 박스에다가 막 밥이랑 김치랑 막 엄청 갖다 주는 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은 5.18 때 학살이 1차 있었고 5월 27일 날 도청 이 전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공포가
예. 그날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임세훈 소장을 제가 담벼락에서 만났는데 국회 앞 담벼락에서 저는 이제 지형지물을 살피겠어요. 헬리콥터 오는 거 보면서 제가 저분들을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 선배니까. 그래서 어디에 혹시 헬기에 총을 쏘면 저 사람들이랑 나랑 어디다 숨길까 했더니 국회 앞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다만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뒤쪽에 숨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은 아직 45이 안 되셨죠? 예, 저는 올해 이제 40살 됐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젊읍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영화에서는 많이 봤던 장면 내지는 서울의 봄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던 그 과거에 이제 그 영상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면서 같이 울고 분노하고 했던 이제 그 장면들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몸으로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사실은 제 옆에 계신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하고 방송을 같이 녹화를 찍고 있다가 이 계엄 선포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로 모여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방송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갔습니다. 예, 갔는데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다가 보면은 어느 다리에서 혹시 뭐 검문을 해가지고 혹시 뭐 체포를 하거나 구금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하나 들었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국회 앞까지는 갔는데 막 헬기가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헬기에서 총이라도 한두 방 쏘면 난리가 나겠구나.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또 도로에는 이미 군인들이 진입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딱 하나는 뭐 설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이거 정말 뭐라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파카만 딱 입으시고 슬리퍼에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오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또 힘을 많이 느꼈던 또 그런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훈 소장님은 무섭지 않으셨나요, 국회에서? 아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중단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 둘이 아마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혼자 차를 이제 몰고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도로 위에 차가 정말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대 11시 좀 넘었던 밤이었죠. 시간이었는데 원래도 없는 시간인데 더 차가 없었고 이렇게 가로등 불빛 되게 어두웠던 느낌이 또 납니다. 근데 또 집에서 막 전화가 오는데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빨리 오라고 뭐 일단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작용하면서 좀 사실 좀 무섭고 공포스러웠죠. 이렇게 혼자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차를 놓고 이제 국회 걸어가서 가는데 어느 노부부께서 한 70대 이상이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알아보시더니 세윤 씨 어떡해요. 우리 나라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도 나오면서. 근데 뭐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계엄을 저지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그 노부부가 저한테 막 어떡하냐고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내가 여기 떠나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까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명준님, 저는 5.18을 겪었습니다. 45년 만에 또 겪었습니다. 헬기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납니다. 그래요. 헬기 소리는 광주 시민들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엄군이 진압하러 들어오기 전에 헬기가 광주 상공을 선회하면서 계속 선무 방송을 했습니다. 폭도들은 빨리 무기를 버리고 자수하라, 투항하라. 계속 광주 상공을 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은 헬기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지요. 그날도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계엄을 겪었던 세대인 저는 그 헬기 소리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를 모이게 했는가?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정어리 TV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의와 상식의 정어리원들이 모여서 내란 막아냈다고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할 수 없었겠죠. 이제 12월 10일이면 우리 정어리 방송이 만들어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패널들 급히 연락을 해서
국회 앞에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정어리 TV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확실히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내는데 큰 힘을 갖게 하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했던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가장 무조건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 알려야지라고 했던 것도 왜 정어리 TV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스튜디오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왜? 저는 경험했지요. 그리고 알지요. 계엄군이 방송국부터 점거하고 특히 이제 본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방송을 했던 것은 막 처단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는 아주 굳센 철문으로 돼 있어서 적어도 이걸 부수고 들어오려면 한참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상황을 들었는데 딱 한마디로 그러시더라고요. 미친 거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왜 하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날 상황을 좀 더 더듬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전화로 인터뷰할 때도 그때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봤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차 안에서 했던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병 바로 저 모습이죠. 그러니까 장현미 대변인, 네.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뭇거리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지도자라면 이 상황은 분명히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리더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 법률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국민들도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갈 때, 선관위로 갈 때, 그 거리를 활보할 때 불법이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줬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깨치고 있는 건데 그걸 몰랐다라고 내빼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냥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원내 지도부라고 했던 사람도 나 몰랐는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헷갈렸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면책이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건전한 상식 그리고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법, 내란, 불법 계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뛰쳐나왔던 거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국회로 와서 우리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회성 계엄이었네, 계몽령이었네,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네. 오늘 장동혁 대표 입장 낸 걸 보십시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 갈 길이 진짜 멀구나.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기에 정체되어 있구나. 제1야당이라고 하는 보수도 아닌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정당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국회로 헬기가 착륙하고 경찰과 군인이 시민과 대치하고 정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만약에 그때 상황에서 조금만 비켜갔어도 그때 당시 대치했던 상황을 한번 잠깐 보시죠. 아니 국회의원에 일어나시라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시민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겪은 사람이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군인이 저렇게 총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은 있거든요. 어제 혹시 PD수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MBC PD수첩을 보면서 추경호, 박성재, 한덕수한테 구속영장 기각했던 그 판사들은 꼭 한번 의무적으로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윤리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방공학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이 자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안다면 이 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에무키님, 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어제 PD 수첩을 보고 다시 한번 공포와 한국에서 국회로 달려가신 모든 분들께 심한 감사를 느끼며 추경호 구속 여부가 궁금해 밤새 잠을 설치며 유튜브만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각이라뇨. 거짓말 아니고 구역질이 나서 아침까지 5번이나 토하러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썩은 내가 일본까지 풍겨왔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비켜갔어도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3일 밤에 이 수없이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결국 계엄 수계의 퇴진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뒤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겠죠. 파견된 계엄군 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이 단 한 가지들의 우연히 비껴나가기만 했어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이걸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아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신인규 대표님 정말 한 가지만 삐끗했어도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도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위험한 상황, 저 급박한 상황에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삐끗하면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전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변수들보다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보였던 그 차고 없었던 판단, 거기에 저는 국민들이 고마움과 지지를 지금 보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바로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도 국회에 군을 푼다? 바로 그냥 불법계엄인 걸 규정을 했고요.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바로 주고 또 그거에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이끌어서 몸은 다치더라도 솔선수범해가지고 국회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낸 그 지도자의 판단력에 대해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저 담화를 하면서 참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전 그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전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도 내란 진압할 길이 멀고요. 미래가 좀 암담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희망을 보는 이유는 윤석열이 12월 3일에 저 미친 짓을 하고 나서 12월 14일 딱 11일 만에 국민들이 윤석열 끌어내렸거든요. 저는 그 중심에는 우리 정어리 TV를 비롯한 이 뉴미디어 유튜브가 가장 전면에 서 있었고 항상 민심과 동행했고요. 훈련, 아까 앵커님께서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돼 있었고 또 응원봉과 키세스단으로 상징되는 정말 우리가 개개의 영웅들의 이름을 불러드려도 정말 그 보답이 안 될 텐데 그분들을 우리가 군중으로 이렇게 집단화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나서서 11일 만에 끝을 냈다. 전 거기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전 찾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 그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막아냈고 바로 그런 뜻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4일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그때 우리 정어리 TV가 현장에 취재를 나갔는데 한 시민이 2024년에 계엄이란 이건 미친 것 아니냐. 바로 그게 이제는 그런 미친 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아니었습니까? 한번 들어보지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계엄이라니 월급 쓰지 않자마자 욕하면 안 되죠. 욕하셔도 돼요. 미치광이 아닙니까 진짜? 네, 더 심하게 하셔도 됩니다. 와, 나 이런 또래 살다 처음 봤어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와, 제가 시그릿을 안 나왔어요. FM에 나왔습니다. 정말 무조건 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정어리 TV 아신다고 하셨죠? 네, 다 사실 유튜브에서 얼마 안 하셨는데 구독은 안 하셨죠?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우 아빠 엘리님이 현장에 나가셨는데 정말 그 말이 와닿네요. 임세은 소장님. 내가 혼자라면 안 나왔다. 애 때문에 나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부부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엄 당일에 그분들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좀 많이 뭉클했고 전날 그 국회에 뛰어오신 분들도 우리 애들을 이런 나라에 살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나오셨던 분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그 쓰레빠 바람에 막 뛰어나오신 분들이 다수였거든요. 젊은 분들 물론 많았지만 탄핵도 마찬가지고 이런 윤석열 같은 인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보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한 마음 어떻게 저 윤석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죄돼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의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일제 잔재가 제대로 청산이 안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보수라고 하기도 싫지만 이른바 국민의힘 세력들이 약 60년 70년가량 그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집권했던 일이 발생했고 그 와중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또 나온 거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 5.18 제대로 된 단죄를 안 하고 전두환이 자연사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거기서 이만큼의 일말의 가능성을 윤석열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 친위 쿠데타 해도 되겠다. 어차피 내가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사형은 안 당하네? 자연사하고 골프 치고 잘 사네? 라는 거 우리는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된다. 반드시 암을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처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군의 장교로 가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저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게 2024년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자리매김이라고 그럴까? 바로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와 군의 장교로 가 있는 아들 간의 통화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다음에 언제 출근이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에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저 아버지는 계엄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 자다가 전화 받은 것 같은데 그 장교 아들은 도발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계엄을 상상할 수가 없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예. 아마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장교들은 비교적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우니까 더 북한이나 또는 또 다른 어떤 외국 변수가 발생한 걸로 우리 앵커님도 뭉클하시고 저희들도 뭉클한데 아버님이 정확히 이야기 일단은 자식 안전 그다음에 전두환 노토 일당이 저질렀던 그 민간인 학살 그건 결국 있어서도 안 되니 해서도 안 되니고 나중에 또 다 가담자들 엄벌 받을 테니 목숨은 지켰는데 나중에 아들이 민간인 학살범이 돼서도 안 되는 민간인을 죽여서도 안 되는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급박했던 상황이 생생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저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저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아버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 그 발언을 말씀을 지금 아버님 그렇죠. 저 녹취에서 다 나온 겁니다. 절대 네 목숨 지키고 국민들 안전 지키고 다른 민간인들의 총 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선출된 윤석열이라는 이 미치광이와 그 일당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비난 가능성, 우리가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처리를 할 때 비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두환의 12.12 군사 그 반란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냥 반란군이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진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걸 기화로 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배신이라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 이번에 한덕수에 대한 구형도 15년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12.12 군사 반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바로 저런 아버지, 저런 시민이 내란을 막아낸 거지요. 우리 정어리 TV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뛰었는데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인파들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국회 앞에서 들었던 응원봉들 그때 그 모습 한 번만 다시 보고 갑시다.
참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임세현 소장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저런 것까지도 이렇게 응원봉을 흔들면서 막아낸다는 게 완전히 수준이 이제는 달라진 거죠. 너무나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 시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위대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걸 다른 나라에도 혹은 지금 뭐 독재를 하려고 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도 희망을 줬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신 게 좀 매우 좀 와닿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이런 상황을 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요, 대통령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용기를 갖고 정말 저런 미치광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 의지와 용기, 그걸로 사실 윤석열 탄핵 전에도 저렇게 와서 응원봉을 만들어준 것이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담화문 이야기할 때 국민들 이야기할 때 사실 자세히 보시면 되게 울컥울컥 하시는 걸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명의 위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위대한 시민들이 만들어준 그 역할을 무게감 있게 정말 대통령이라는 그 권한에 맞게 정말 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키세스 뒤집어 쓰고 응원봉을 들었던 많은 분들, 그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도 그때 입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날씨만 추워지면 동상으로 얼어붙었던 부위가 다시 아프고. 금은싸락비님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K민주주의 빛의 혁명, 대통령 말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한다. 위대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존경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대한국민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럼요. 2016년, 17년 그때 촛불 시민혁명 때 독일의 그 3인당 총리였던 에버트 재단이 이제 세계적인 재단인데요. 그 에버트 재단이 매년 수상하는 에버트 인권상을 2017년 촛불 시민혁명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에버트 인권상도 권위 있는 상이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 평화상이고, 전 세계가 어떤 극우 세력의 발호라든지 또는 차별과 혐오 또는 독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몸살 앓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다자간의 외교 무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이 단연 주목받고 있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010년대도 박근혜를 몰아내더니 어떻게 그런 좋은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당당했는데 또 한 번 완벽하게 몰아내는 거 보면 전 세계가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도 긍지지만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충분히 이게 이제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민간 시민단체 다 같이 그렇게 할, 오늘 국회 앞 집회를 이제 주최하는 전국 시민단체 연합에서도 그건 진지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제 그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저는 저 국민들의 분노가 11일 만에 응집돼 가지고 윤석열을 날려버렸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혼자 이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친이 쿠데타를 저때 기도할 때도 세력적으로 모의했고 지금도 그 잔존 세력들, 윤석열과 그 일당들 소수만 지금 깜빵에 가 있지 나머지는 지금 바깥에서 윤석열 어게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세력들이 합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때 당시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12월 14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됐고 했는데 그 전주죠. 12월 7일에 국민의힘에서요 다 집단 퇴장해버립니다. 집단 퇴장하면서 윤석열이를 저 자리에 놔둬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이제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르르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참 우리 국민들께서 위기에 강하고 위기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잘 진압해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현님, 코맹맹 배공기 대장님, 감기 기운 보임 이런 그러셨는데,
남태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감기가 아니고요. 아까 그 군인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여러분, 앵커님 울었어요. 그래서 약간 콧물이 좀 났습니다. 오늘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따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정묵님, 문경에 계시는 분인데 참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노벨평화상 만약에 받게 된다면 장미 변호사님 네. 어떤 나라의 한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체가 받은 적들은 뭐 좀 단체는 꽤 있어서. 많죠. 단체는 많이 받았어요. 의사회도 근데, 있고 국경 예. 없는 의사회도 있고 예. 뭐 근데 한 국가의 국민이 받은 거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이 계엄을 극복했다는 이유로 받으면 너무너무 이건 노벨 평화상 그 노벨 재단에도 상당한 의미가 노벨 있는 평화상의 기록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예. 권력을 잡은 자의 쿠데타였는데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찾아봐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이걸 왜 실패하게 됐느냐? 진짜 이건 시민들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회의하는 걸 갔다 왔는데 시민분들이 연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걸 쭉 봤는데 이제 여성분이셨어요. 50대가 넘으셨고 딸이 24살인가 되는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울면서 엄마 왜 나가냐고 하는데 남편이 우리 나가자라고 해서 그때 이 서강대 앞에서 탱크가 유턴을 하는데 막아 쓰셨다는 거예요. 되게 체구가 작은 여성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직장인 분은 자기가 밀리터리 덕후고 부사관 지내서 이제 군 무기를 받는데 자기가 원래는 야근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야근을 해가지고 국회에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이 안을 들여다봤는데 자기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인식이 많으니까 되게 놀랬던 게 뭐 총 이런 건 다 당연히 있는데 야간 투시경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말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이분은 오히려 군을 아니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을 시키겠다, 단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PD 수첩을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분전반이 있어서 그거를 했는 바람에 아래 지하의 3분의 2 정도는 정전이 됐는데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만약에 단전이 되면 전자투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3층하고 4층에 숨겨놨기 때문에 계엄군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민주당을 칭찬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랑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이 계엄을 봄부터 조금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늦은 봄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그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이 윤석열 이러다가 지지율도 너무 떨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도 없고 보니까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는 국정을 못 이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연습을 좀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랑 그 두 분이 앞으로 만약에 계엄 같은 게 발생하면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민주당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수차례 상의를 했었대요. 그래서 약간 시나리오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수차례 보고를 해서 약간 준비 태세가 있어서 신속하게 또 결정이 된 지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 당일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 의사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여기 어디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 예상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회의장도 여기다가 모셨다, 여기 모셨다가 해서 성원이 될 때 그때 바로 의장석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김용현이를 국방장관 시킬 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가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소극적이나 반대하는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올린다는 미명으로 날리고 김용현을 시킬 때 그때부터 완전히 작전 돌입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안팎에서는 그때부터 아마 더 조심하고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상황을 보면. 그래서 뭐 이재명이 국민을 살려 또 국민이 이재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게 어디 한 사람만의 몫입니까? 우원식 의장과 김민기 사무총장의 그때 대처도 정말 훌륭했죠. 이렇게 어제 저도 뉴스 다시 보니까 못 본 영상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쭉 의원들이 의장 빨리 해 막 그러는 거예요. 항의를.
근데 운 시장이 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이건 저도 봤는데 밑에서 진짜 막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의 고성과 압박으로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마음 급하니까 지금 유리창 깨고 들어오고 있잖아. 들어와요. 막 그러니까 의장이 그 옆에 이제 그때 그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 정명우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계속 논의하면서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그럽니다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완전 무효가되는. 예, 이걸 무효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안 받아들일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그 절차 위반이다. 재차 개혁을 그리고 하겠지. 추경호가 바로 긴급 기자회견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래서 네. 추경호 영장 기각을 맞습니다. 한 것을 보고 제가 그 판사는 반드시 그 PD 수첩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나와요. 전화. 의원실장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추경호는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재 판사의 어제 추경호 영장 기각은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양심이 내란 세력의 지금 수준에 맞춰 있으니까 저는 판사 자격도 없는 짓을 어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저도 이거 생생히 기억나는 게요. 윤석열 계엄설이라는 게 그전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거 계엄할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그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음모론을 제기하냐면서 그 솔직한 얘기로 하면 진짜 발끈을 했거든요. 발끈들을. 뭐 더 심한 말을 잘 쓰고 싶지만 발끈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지금 시기에 계엄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거다. 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때 당시에 제가 윤석열의 계엄을 예상하고 경고했던 이유가 계엄이라는 거는 가능성, 어떤 비상사태나 이런 게 일어날 때 발동하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가 처해 있는 현상, 그걸 극복하기 위한 타겟책으로서 윤석열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엄은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었기 때문에 전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내지는 한동훈처럼 국기문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요. 전 정계에서 싹 다 이번에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 파괴, 국정 비리, 국정농단을 알면서 그자들이 사실은 비호를 했던 죄. 두 번째, 결국 그런 것들이 온갖 그 뜻 있는 정치가 우리 뉴미디어 채널 또 우리 신규 변호사 같은 장유 변호사 같은 나서가지고 밝혀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쿠데타나 계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추론. 그때 뭐 그냥 우리가 미치광이 칙을 받았죠. 계엄할 수도 있다는 말하면 저도 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중도적인 분들까지도 앉은 걸 너무 오바다 막 이런 이야기. 이제 그분들 애정을 가지고 해준 말이지만 그리고 뭐 그구나 국민의힘 쪽 패널에는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저희를 미치광이로 몰았는데 신규 변호사 말처럼 그자들은 정계를 은퇴하면 최소한 광화문에 나와서 석고대전해야죠. 그리고 장동혁이 몰아내는 데는 앞장서 오늘 장동혁이 정말 아까 장유 변호사님도 지금 미쳐버렸더군요. 아예 그냥 계엄은 민주당 폭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장동혁은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장동혁, 나경원 있는 한 이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계고 지금 내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잘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걸어다니는 윤석열이 지금 장동혁으로 맞습니다. 보여지는 거고 제가 아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12월 3일 1주년입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이 또 계엄 막았다는 식으로 또 세레모니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드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내부 사정을 다 알았던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계엄을 경고했던 뭐 저나 뭐 다른 분들 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도 일어나고 그걸 국민들이 막아낸 이 지경에 이제 와서 숟가락 딱 얹으면서 본인이 계엄을 막아낸 것처럼 오늘도 세레머니 하는 것 자체가 전 여전히 지금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내란성 DNA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이 데리고 와라 나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했던 자인데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계엄 얘기하니까. 그 계엄 발언에 대해서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입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맞다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뭣도 모르는 놈이 깐죽거리기는 그러니까요. 아우, 지가 막았어야죠. 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계엄을 제일 먼저 막으러 갔다. 본인이 사실 윤석열 계엄 막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한동훈 대표님 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이 계엄 막았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누가? 솔직히 민주당에서 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목숨 살려준 거예요. 사실 본인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박주민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이 대표님도 들어가셔라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본인 그나마 총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살해 순위 1순위 아니었습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런 거나 고마운 줄 아시지도 민주당 때문에 뭐가 또 계엄 얘기 또 비슷한 길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1주년 되니까 국회 앞에서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더라고요. 1시 반쯤에. 세레모니라고. 예, 1시 반쯤에. 아주 그냥 짧은 기자회견.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저는 저 한동훈이 저게 계엄 윤석열의 쿠데타 3달 전 발언이거든요. 예. 저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송가에서 저처럼 계엄의 가능성을 경고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예.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럼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저 3달 전에 계엄을 미리 한동훈도 알았다. 윤석열 또라이인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허위로 판명 나면 한동훈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지도자로서 속인 거예요. 그 내지는 한동훈이 전혀 몰랐다. 뭐 총살 대상이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 완벽하게 무능한 거죠. 3달 뒤의 미래도 저보다도 예측을 못하면 완전히 저 무능한 그렇죠. 천치 아닙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1년 지나니까 내가 계엄 혼자 다 먹었다고 저 세레모니를 하고 다니는 게 완전히 모자란 놈 아닙니까 저게. 저는 한동훈이 몰랐다고 봅니다. 왜? 모자라니. 모자란 건 천치죠. 아니, 경차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모자란 보십시오.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이재명 한동훈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알았고 철저하게 배제됐고 그러면 왜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느냐? 한동훈이 총선에서 야 인마 너 우리 잘 나가서 막아서 잘 지켜라고 대표를 시켜줬는데 뭔 여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뭐 눈높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친놈 아니야. 지가 지금 뭐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네. 대표까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순간에 한동훈은 빨갱이가 되고 처단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 근거를 제시한 뭣도 모르면서 깐죽거리기는 참 깐죽거려. 그게 9월이에요. 이미 그 한 달 전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너네들 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당시 예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박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국정원 공작 준비를 미리 경고했었고 이번 국군정보사 기밀 유출을 밝혀냈었습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수권정당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국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특검이 밝혀낸 사실 그걸 저렇게 꿰뚫어봤다는 거. 이건 거의 예언 선지자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단초가 있었는데 제가 김병주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경호처는 국가 안위와 대통령의 안위가 충돌하면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조직이고 국방부 장관은 반대로 나라의 안위를 해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가는 걸 보고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 초식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신호탄으로 읽혔다고 하고 정보가 취합되면서 이
이 사람들, 이 윤석열 어떻게 보면 정치 망난이란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이 계엄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다 차곡차곡 찾는데 국민의힘 안이하게 아니다, 이 국기문란이다, 그냥 입으로만 씨름할 줄 알았지 어떤 채비도 할 줄 몰랐고 이런 부분 민주당이 사실 준비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안이 있고 전망이 있는 그 진영이 정치결사체가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국민들이 저는 판단을 정확히 내리실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 정치라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 영역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예언자들이 아니니까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은 자격이 없다는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 이제 총리님께서 당시에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검찰권 남용하고 국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켜 갔거든요. 그럼 그 무력화의 끝은 어딥니까? 그게 쿠데타입니다. 친이 쿠데타. 그 윤석열이 구수했죠. 그다음에 술 많이 먹었죠. 얼마나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단지 차별점이 있다면 김민석 총리는 당시에 그 시퍼렇게 살아있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용기가 가득했던 정치 지도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고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예상은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은 집권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과 같이 모여서 콜라도 마시는 사이인데 나는 몰랐다? 그거 모르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자란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한동훈이 요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끄라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안 한다는 예측이네요. 절대 안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네. 저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떠드니까 문어예요, 절대 안 문어. 한다는 예측이 다 예측인데 틀리고.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는 건데 그걸 마구 떠드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장동혁과 한동훈과 나경이 세 사람 아무튼 정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미친 짓을 해서 빨리 끝난 게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위험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사전에 견제고를 날렸는데도 이 자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 성공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공격했어요. 계엄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때 김용현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김용현 장관, 부승찬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모르겠지만. 네네네. 글쎄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저게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럼 왜 인사청문회 때 계엄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도 김병주 의원과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계속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딱 가는 순간 이건 정말 터졌다.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는 거예요. 신은규 대표님, 왜 국방장관이 중요합니까? 국방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에서 갑자기 바뀌었다. 이건 계엄이다. 이렇게 간파를 한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경호처장을 하던 사람, 그렇죠. 대통령 옆에서 화기를 쓰는 경호처장을 하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던 건요. 과거에 박정희도 안 하던 짓입니다. 박정희도 권력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짓을 하니까 당연히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심각했던 문제는요. 당시에 그 충암고 라인 그때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주요 보직에 여인형까지 해가지고 충암고 하나회와 같은 이런 군사 조직을 운용하느냐. 그때 당시에 다 문제제기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다 드러난 거죠. 나 내란 일으키려고 국방장관 간 거야 이 자들아. 그걸 몰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저 당시에 윤석열 사단들이 했던 계엄에 관한 경고성 행동들이 지금 조이대 체제의 사법부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자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12월 3일. 왜 이자가 그날 했을까? 조여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언제든지 하려고 했어요. 준비는 다 갖췄고 몇몇
주요 부대 사령관들 불러서 술도 먹이고 너네들 나한테 충성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너는 임마 특전사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별도 저 3개 까면 안 되는데 내가 특별히 시켜주는 거야. 어이?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고. 여인형이 야 너는 자식아 특별히 충암고 이렇게 딱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은 충성 맹세하고 폭탄주 잘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 미안해 죽겠어요. 이 무슨 국가적으로 그 양반 어떻게 돌아갔을까 나 참 황망했겠죠. 당시에 조기귀국한 것으로 매우 불쾌하면서 조기귀국했다고. 말이 됩니까? 나라를 저 대통령을 모셔놓고 그렇죠.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정신 나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이 그러니까 계획해서 딱 한 날이 아니다라는 예측도 좀 가능한 그게 것들이 계획일 있거든요. 수도 있죠. 일부러 대통령 뭐 네. 결례고 이런 거 생각할 놈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용한 거지. 이렇게까지 평온한데. 저는 좀 다른 해석인 게 왜냐하면 좀 이 날짜가 보면 묘한 게요. 12월 2일 날 이게 김건희가 껴있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에 말씀드리면 12월 2일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에 김건희를 다룬 다큐 영화 퍼스트 레이디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기가 불편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날 바로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그 김건희 관련 특종이 터질 거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고를 했거든요. 서울의 소리에서. 그래서 12월 3일에 서울의 소리 아침에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서울의 소리 그 물건을 다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7시쯤에 그 예고를 했던 단독 보도, 김건희와 관련된 그 가족 간의 대화, 그 단독 보도가 이제 딱 터지고 바로 이 계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이 김건희가 내 영화 터졌지, 가족 거 터졌지, 야 오늘이다 오늘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한번 예측을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당시에 또 명태균 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황금폰이라고 불리던 거를 이제 그쪽 변호인단이 이거 민주당이 넘기겠다라고 경고를 또 한 날이에요. 12월 2일 날 기자회견 했죠. 그래서 아마 또 검찰이 안 내고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내겠다가 10월 2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끼친 것 같아요. 김건희의 모든 범죄나 비리가 탄로나고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뭐 우스개 비슷하게 파자라고 그러죠. 한자를 막 이렇게 저기 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12 이걸 이렇게 합치면 왕자가 되죠. 3일 10시 이것도 3하고 10을 합치면 왕자가 되고 30분도 왕자가 되고 왕 손바닥에 왕자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도 그때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윤석열이라면 또 그랬을 수 있어요. 김건희하고. 근데 그걸 보면 그 전날 검사 세 사람 있잖아요. 그 김건희 무혐의 처리했고 그리고 감사원장 이거 탄핵 표결을 12월 4일 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정됐어요. 이게 아마 트리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날 윤종근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본회의에서는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 보고가 이루어지고 내일 모레 12월 4일 날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기를 막아줄 어떤 바람막이랄까 이걸 치워버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이 탄핵 얘기를 할 때 감사원장 탄핵 얘기를 재판 과정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중앙일보가 유료 기사 버전을 보면 왜 이날 했는지에 대해서 막 취재를 상당히 상세하게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그 영역인데 되게 합리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화요일이었나 그랬었고 또 이게 예결위 국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고 또 보좌진들도 국회 근방에 있었고 국회 아예 본청과 의원회관에 많은 인원수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무속론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날짜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왜냐하면 궁지에 막 몰렸지만
궁지가에 몰리지 않았던 날을 찾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또 취임한 날로부터 정확히 또 천일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을 보여주는 게 또 이 날짜 선택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궁지에 몰려있던 거는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상황인데 저도 궁금한 건 그겁니다. 윤석열의 그럼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김건희가 옆에서 윤석열을 쪼아가지고 윤석열이 마지못해 그럼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다양한 추론을 통해서든 조금 더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저도 누가 그 방아쇠를 그럼 당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준비야 늘 해놓는 거지만은 그 방아쇠를 당긴 주체가 누구일까? 그게 저도 좀 궁금은 합니다. 둘 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오늘 해버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탄핵, 김건희는 명태균 황금폰의 공개, 서울의 소리에 집요한 어떤 특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둘 다 오늘 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둘 다는 아니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웠겠지. 오빠 오늘 해 일어나 빨리 와. 오늘 해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주도권은 김건희에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겠죠. 박성재도 직접 취일한 사람이 김건희고 텔레그램을 김건희가 먼저 보내 나중에 윤석열 보내냐 그것만 봐도 김건희가 먼저 박성재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뒤늦게 확인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이제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인데 아직도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 오늘 추경호 영장 기각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도 우리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사법부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그때 응원봉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여의도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 7시죠.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 매우 이례적인데 오늘 저녁 7시 이재명 대통령 혹시 참석하겠다는 녹취 있습니까? 들어보죠. 예. 그 역사적 현장에 그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밤에 그 끔찍한 기억을 정말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막 말려가지고 제가 몰래 갈 생각입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참석하시죠? 예, 저 오늘 뭐 원래 김포에서 강의하기로 했는데 김포 주최 측하고 어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가 아니다. 싹 다 특히 추경 영장이 기각된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는 상태에서 기각 전에 저희는 바로 다 김포의 우리 시민단체들이랑 뭐 우리 임세현 소장 저들 또 현장 방송도 해야죠. 오늘 임소장 현장 방송 한번 하시고요. 저는 제가 뭐 나름 집회 전문가 아닙니까? 야간 집회 금지도 위원 제청에서 이제 풀어냈는데 현직 대통령이 집회에 나오는 건 이런 광장 집회에 나오는 건 참 있는 일입니다. 네. 총리가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갔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광장 집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총리 차원에서 간 건데요. 현직 대통령은 이제 경호와 예우가 아니다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가 또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시민 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무대에서 한 말씀 했으면 얼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분명한 건 국회 앞을 집회 우리 백운기 우리 정어리 TV도 한번 현장 방송 한번 하시죠. 또 전화 연결. 사전에 예고 없이 막 그렇게 스케줄 잡고 막 이러시면 12월 3일 날 현장에서 제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작년 10일 배웅기 TV, 임선식당 TV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배웅기 TV에 전화 연결하고 달려갔고 그게 생각나요. 장윤선 TV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저한테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달라는 거 이재명이처럼 저도 똑같이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지금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쓱 올리. 시간을 올렸는데 그러고 옆에서 보니까 임센 소장님이 임센 식당 TV 라이브 하고 있더라고요. 예. 현장으로 나와달라고.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 오늘 임세현 소장님이 현장에 가면 참 1년 만에 다시 가는 거라서 감회가 좀 새롭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이 장소도 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일 먼저 왔었잖아요. 앵커님 다음으로. 근데 달려오는 이 길에 길지가 않는데 건물들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건물도 완전 다 암흑. 그리고 1층 가면 보통 이제 경비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도 안 계시고 아예 문도 다 잠겨 있고 그냥 폐허 같은 건물이 돼 있어서 올라올 때 이러다 갑자기 군인들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아니야? 연문만 열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 겨우 네, 쪽문만 열려 피디님도 있고 정문도 폐쇄되어 내려오셔가지고 있고. 막 해서 겨우 그 무섭게 여기다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되게 무서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 너무 다행입니다. 이항님께서 그날 급히 방송 준비하느라 붉은 얼굴 비치던 앵커님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마음이었는지. 그래요. 그 밤에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니까 분장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막 제가 대충 막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 급하긴 급했던 거. 그때 급할 때라. 그때 앵커님 영화를 보면 진짜 저기 집에서 쉬다가 나온 동네 아저씨처럼 얼른 오셨었죠. 처음 본 모습이었죠. 근데 그때는 뭐 다 점퍼만 예. 입고 예. 슬리퍼만 입고 다 뛰어나오셨기 때문에 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오늘 1주년이라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예. 결국 제가 아까 서두에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도 말씀드렸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에 이런 기득권 카르텔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윤석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법무검찰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있고 또 사법부가 있고 또 레거시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유령, 괴물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인데 전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사법부도 오늘 추경호 영장 기각을 통해서 아마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닐걸요? 제가 아까 법관의 양심은 내란에 맞춰져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박을 좀 해보세요. 이 반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시민이라면은 이 상황을 저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전 거의 다 왔고 이제 사법부의 이 남은 조이대 체제만을 무너뜨린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 계기와 기반은 다 이제 마련된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간다면은 전 좋은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타도님 그때는 백운기 TV를 몰랐던 시절 하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정현희님 무슨 용안식이나 그래요. 저도 아까 들으면서 안진걸 소장이 가끔 아무 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수 앵커님의 팬심으로 쓴 말이에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실언한 거 있어요. 그 장윤선 TV에서 이재명이처럼 해주라고 그래서 또 거기 또 이재명이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재명처럼 저도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다. 오늘 혼나는 날이야. 죄송합니다. 예, 오버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날 말씀을 현장에서 줄이셔야 오버를 안 하죠. 우리 신인기 변호사님의 그 분노로 상기된 표정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주 비장한 각오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1년 만에 이렇게 그 참 웃으면서 그래도 돌아볼 수가 있어서 참 고맙네요. 감사하고. 자, 12.3 개업 밤에 우리가 함께 고생했던 것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신인규 대표님, 임세은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장미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우리 정어리안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죠. 정말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 정치 이렇게 지난 총선 앞두고 많이 우리가 사랑했던 분입니다. 최근에는 배치기로 좀 유명해졌는데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건희 저격수 이기현의 총알이 되어주십시오. 네. 그렇죠. 정치 제대로 하려면 총알이 필요하지요. 네, 예.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네, 네. 오늘 이제 12.3 비상계엄 1주년이라서 그 얘기로 우리가 앞부분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기현 의원님은 뭐 어디 네팔 출장 중이셨다고요? 예, 저는 저 12.3 계엄 관련돼서 좀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두 상임위가 해외 국외 출장이 있었는데 네. 하나는 국방위가 일본 출장이 있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확인했고요.
문체위에서는 네팔 카트만두에 한글 학교라고 하는 문체부에서 외국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짓습니다. 한글 학교 최근에 굉장히 뭐 해외에서 인기여서 많은 곳에 짓고 있는데 카트만두의 한글 학교를 개관하는 개관식 행사가 있어서 그 당시 문체위원장이었던 전재수 위원장하고 저하고 배현진, 진정우 의원, 야당 둘, 여당 둘 이렇게 해서 카트만두에 있는 학교 개관식에 갔던 행사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몇 박 며칠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4박 5일 정도 됐는데 그 한 군데를 더 들렸다 갔기 때문에 네팔에서 저희가 귀국 이틀 전에 이제 거의 네팔 행사를 하고 네팔에서 현시차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가는 날 첫날 재밌는 추억인데 네팔의 문화체육 항공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팔은 항공부 장관이 네팔 분들이 워낙 한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네팔 에어가 인천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인천공항에. 그 민원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자리여서 네팔의 장관님, 그다음에 차관님, 그다음 항공청장 이런 분들하고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팔 항공은 아직 우리나라 취항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직항이 없습니다. 네. 그 대한항공만 직항인데 네팔 에어에 비해서 한 2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에게 좀 저렴한 항공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항공부 장관하고 개관식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환담 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하고 시차가 3시간 반 정도 납니다. 그때 갑자기 저는 이제 뭐 전재수 위원장이 아무래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오늘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 카톡방에 윤석열 긴급 기자회견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시간이 야밤인데 아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그러면은 12월 3일이 원래 귀국 예정일이 며칠이었어요? 5일입니다. 5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날이 그 네팔 카트만두에 간 날입니다. 간날 저녁이었어요. 네. 간날 저녁이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이거 뭐지? 그랬더니 뒤에 어떤 의원이 계엄인 듯 이렇게 한 줄을 적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장난치나 누가?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잠시 화장실 나가는 척하고 나가서 화장실 앞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그때 윤석열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늦은 저녁 시간인데. 그런데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순간 저도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해서 안 될 것 같다.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와서 전재수 위원장하고 통역하는 시간 잠깐 짬을 내서 화면을 보여주고 3시간 반 시차라고 그랬죠? 네. 10시 반이면은 저희가 7시. 그랬더니 전재수 위원장이 저한테 저 뭐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저한테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데 형 딥페이크예요. 뭐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딥페이크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잠깐 화장실 같이 가자고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고 제가 그 뒤에 이제 회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장을 앉혀놓고 배현진, 진정우 의원을 제가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두 친구들은 완전히 순간 얼어버리더라고요.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던 나이가 좀 연배가 어린 친구들이어서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지금 당장 회담을 중지시켜야 될 것 같다. 라고 와서 전재수 위원장도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시점이어서 회담을 중지시킵시다 그랬더니 저희가 좀 미안하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거기에 장관, 차관, 항공청장까지 다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회담을 좀 중지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군사계엄이 일어나서 좀 중지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네팔 문화체육항공부 장관의 표현이 전 재밌었어요.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회담 끝내십시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호텔에 와서 그날 밤을 새면서 그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잠 안 자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걸 저희도 봤죠. 그러면서 여야가 2명씩 있었는데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됐다고 하지만 윤석열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2차 계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 날이 귀국편이었는데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항공 직항은 이틀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날 들어오는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싱가포르나 다른 국을 경유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1박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상상하면서 일정 다 취소하고 비상대기 상태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의원들이 그날 뭐 놀랬다, 뭐 네. 집에서 쉬다가 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막 황망하고 막 그랬을 경험을 듣는 건 처음이라서. 예.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예. 주머니에 있는 현찰이 얼마인가를 확인했어요. 달러를 좀 여행 가면 가져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마침 뭐 환전을 많이 안 하고 해외여행을 좀 가는 편이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봤더니 200 몇 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재수 위원장 얼마 있어? 배현진은 얼마 있어요? 왜 현찰을 확인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면 의원들이 만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체포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러면 네팔 카트만두에서 현찰을 얼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버틸 수 있는지 카드는 정지된다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뭐 예전 계엄을 경험했던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네 분이 모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을 텐데 네.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국민의힘의 배현진, 진종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과 거리가 먼 친한계 의원들이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한동훈 체포조회가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두 분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두 분이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자가 지금 계엄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 당내에 그 당시에 대표였던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그 당시 사살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체포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분노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모였을 때 뭐야 왜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저 계엄이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도저히 평상시에 어떠한 안보의 위협도 없었고 계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일체의 소란행위도 없었고 그다음에 외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는데 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국힘당의 두 의원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라고 추측하던가요? 그분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러지? 단지 이제 두려운 것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지만 2차 계엄에 대한 공포는 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2차 계엄 그러니까 계엄을 받아들인 게 그로부터 한 4시간 후인데 그걸 떠나서도 탄핵이 인용됐던 열흘 이후에 그러니까 14일까지 저는 열흘 동안 국내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저는 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랑 통수권을 가진 자가 충분히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예. 참 돌이켜보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듯이 무언가 하나만 잘못돼서도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 된 지금 이기현 의원님은 윤석열이가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검사로 살았고요. 검찰총장을 했던 자인데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최고의 공복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자인데 이것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내가 끌고 가면 되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탄압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대통령은 됐지만 국회의석에서 소수였고 또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때 저는 뭐 윤석열이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고 하는데 저는 23년 말서부터 야, 이 상태로 내가 대통령 지휘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다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새끼들 다 이거 빨갱이들 아니야?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이건 반국가 인사들이야. 이놈들 내가 언제 한번 손을 봐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것이 24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그때부터 실행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7월쯤 김영현으로 바꾸고 그리고 4월에 있었던 그 총선 직후에 있었던 군 인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성장군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 방첩사령관들을 자기 신복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김용현이가 경호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군인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이 착실하게 자기 말을 듣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이 쉽지 않았던 이 투스타들을 그중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수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을 임명해놓고 김용현 입장에서는 물리적 준비는 다 해놨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된다. 이 얘기를 4월 총선 이후에 바로 실행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장 가야 되겠습니다. 윤석열한테 얘기하고 윤석열은 그래 신원식보다는 당신이 더 믿음이 가지라고 해서 교체했던 것. 그래서 계엄에 대한 스타트를 끊어놓고 있었던 것이 결국 12월 3일 날 그때 뭐 말로는 예산안이 전에 감액되고 그리고 뭐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고 탄핵을 시도했고 이것에 대한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엎으려고 오늘 장동혁 표현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폭거를 자기들이 막기 위해서 개엄할 수밖에 없었다. 사과를 안 한 것인데 저는 아까 우리 시 변호사 표현도 있던데 이 걸어다니는 윤석열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걸어다니는 윤석열이 장동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히 위험한 자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에서 그렇지 이런 자들이 여당 대표이거나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계엄을 더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총불을 들여야 되고 국민들을 학살할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자들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자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뭐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맨 처음에 이자가 내란 일으켰을 때부터 너는 이것 때문에 했을 거다라고는 짐작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김건희가 저지른 죄가 이제 곧 드러나게 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지만 그러면 이제 김용현이는 뭐 빼박을 수 없는 딱 그 확실한 세력이고 또 나머지는 얼마나 많이 가담이 돼 있을까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국힘당에서는 어떤 자들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추경호가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호와 같은 태도를 가졌던 자들은 내란에 찬동했던 자들,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거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구국의 결단을 통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들 척결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주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과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자기들 세상이 될 거니까 네. 나중에 뭐 찬성하고 찬동하고 지금도 지지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란 준비 과정에 혹시라도 개입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국힘당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추경호는 저는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다고 보고. 이런 거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예. 보안만 잘 지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역성 쿠데타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쿠데타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본인이 대통령과 군통수권자로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어서 소수의 인원만 알려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수방사가 헬기 제대로 못 띄우고 뭐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보안을 상급 장교들로만 걸다 보니까 영관급 이하 장교들에게는 이 문제를 미리 알리지 못해서 사실은 계엄이 실패한 그런 국회는 빨리 의결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국민의힘 내에 의원들에게도 이심전심으로 동의를 갖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할지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보받지 못한 윤석열 입장에서 보안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여러 명 얘기했다가는 보안이 그렇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12월 3일 결정하고 나서 계엄이 성공만 한다고 하면 12월 4일 날 의원들 불러들여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고 토스트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의 정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영구 집권이 가능한 정부를 만들어보자라고 아마 상해들 작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기현 의원님은 상당히 무슨 뭐라고 그럴까 스토리가 많다고 그럴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는 네팔에 출장 가 계시다가 네네. 그렇게 일을 맞았고 네. 또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네. 그때는 또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그랬죠. 예. 상복을 입고 그러면 투표를 하신 거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빈소를 못 지키신 거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2차 탄핵 표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이제 탄핵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얘기가 전달돼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던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제가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왜 해외에 있었고 그래서 국회 제가 5일 날 들어와서부터는
단 한 시간이라도 국회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에 가방만 놓고 그리고 속옷과 그리고 비상약만 챙겨서 국회에 와서 제가 국회에서 하루 떠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관에서 라꾸라꾸 침대에 깔아놓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들어오자마자 국회 오기 전에 비상약 챙기고 아버님이 계신 병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아버님이 잠깐 면회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면회했는데 그 당시 원래 편찮으셨어요? 예, 조금 편찮으셨는데 말도 하시고 뭐 그다지 위험한 상태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국회에 와서 있었는데 그날 12월 4일 날 전날 13일 날 아버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 동생으로부터 들었어요. 동생이 이제 병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침에 제가 그날 12월 14일 날 아침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전화 와서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한 4,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임종 못했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빈손을 차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맞상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은 급하게 그 돌아가셨던 병원에는 영안실을 쓸 수가 없어서 예,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오전에 그 일을 해놓고 그날 제 기억에 4시인가 표결이어서 국회 바로 돌아와서 예, 표결을 하고 개표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개표입니까?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표결만 하고 이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 탄핵이 탄핵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께도 마음속으로 아버지 그래도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버님께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창피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버님께서도 편하게 가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기일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첫 기일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스토리도 많고 일단 그 긴박했던 비상계엄 발표할 때는 외국에 계셨지만 갔다 와서 활약이 아주 네. 대단했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특히 군 내부의 내란 사전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해서 공개하셨죠. 그건 어떻게 입수가 된 겁니까? 뭐 아시겠지만 제가 당에 25년 청와대 5년 있었는데 주로 뭐 저희 표현하면 약간 어두운 일들을 많이 했죠. 공천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국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가서는 이제 남들 눈에 좀 띄어서는 안 되는 안보실, 그다음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 및 정치권에 많은 인간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엄이 터지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계엄에 대한 두려움이 12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군내 내부 동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의 동향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했고 문서도 입수했습니다만 문서는 나중에 공개됐고요. 문서를 바로 공개하게 되면 문서를 이게 유출된 곳이 유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보했던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저는 손으로 필사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쳐서 이렇게 제가 좀 공개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계엄에 대한 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월 4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소위 말하는 2차 계엄을 논의하는 정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원점 타격. 윤석열이 사실은 계엄이란 분위기를 외환으로 만들어 보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리고 공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던 작전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무인기는 국회에서 원래 나왔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인데 원점 타격 문제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죠. 그때는 저도 합참에서 부인하고 제가 허위의 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가 복수의 인사로부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의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원점 타격도 제가 주장했던 공개됐던 대로 준비했었다라는 것들이 다 속속이 드러나고 있어서 미력 하나마
계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제 자긍심이 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의는 이제 미리 까버려야 실행에 못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계엄을 모의를 했군요. 모의한 것이죠. 예. 예. 아마 저희가 만약에 12월 14일 날 두 번째 탄핵안을 의결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당시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저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 탄핵도 못하네? 걔가?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 죽어서는 안 되지. 당연히 물리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이라는 물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의 핵심인 군의 물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리력도 그렇고 일단 이제 오랫동안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은 계속 이어지면은 그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제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 과정에서 부역했던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아낼 필요가 있어서 TF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될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안 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탄핵이 늦어졌잖아요. 탄핵이 4월 4일 올해 넘어와서 그러니까 계엄이 있고 5개월이 넘어서 이제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재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까지 아무리 정지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계엄에 동원됐던 군이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권력기관 내의 정보들이 외부로 공개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면서 저는 가장 큰 것은 탄핵 이전의 공무원들의 진술과 탄핵 이후의 공무원들의 진술, 특히 6월 이후에 대통령이 교체된 이후에 공무원들의 진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아무리 주장했어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금 윤석열 재판은 내란의 수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반 재판처럼 지기현이 바빠서 내가 좀 빨리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 지기현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는데 저희가 물리적 시간이 좀 짧았다. 그리고 특검이 돌아가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특검도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란을 원천적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시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경우에는 세계 특검이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된 뒤에는 나머지 사건들은 다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사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 큰 일을 해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속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종합특검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세계 특검이 다 돌아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특검을 하나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검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란 사건 관련돼서 아시다시피 군내 일부만 지금 심판을 받아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개입됐던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기타 권력기관에 대한 평가나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V0라고 평가받는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지금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김건희 저격수 이렇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제가 문체위하다 보니까 문화 행사에 관심이 많았던 김건희가 무엇을 했을까를 뒤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황제의 관람, 올해는 지금 고궁박물관 수장고, 그다음에 어제에 올라가는 경위 등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밝히면서 갑자기 제가 뭐 김건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닌데 김건희 저격수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는 정말로 각 분야에서 자기 사람을 신고 자기 이익 구조를 현실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은 빙산의 일각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왜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 개인인데 공무원도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국정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말로 단죄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법의 심판 그리고 역사적 심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주로 이 문체위 쪽 관련된 것으로 뭐 이렇게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김건희도 그렇고 그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문체위 쪽이 뭔가 해먹을 때가 좀 많습니까? 문화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순수 예술도 있지만 예. 문화는 산업이고 권력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저도 문체위를 하면서 문화를 진흥으로 해서 저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체위를 시작했는데 문화는 이미 200조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이것을 300조로, 해외 수출을 50조로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AI, 문화강국 이 두 개를 대표 브랜드로 지난 대선 때 내셨거든요. 저는 시의적절한 공약이었고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건희를 바라보면 예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최순실은 자기 딸이 정유라가 승마를 했잖아요. 예. 미르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대기업들을 뜯어내서 미르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그것이 박근혜 퇴임 이후에도 문화체육계 권력을 장악하는데 본인이 어떤 보이지 않는 상황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만 다녔던 박근혜가 여기에 농락당하고 기업인들이 돈을 내게 하는데 동원된 것이거든요. 그건 퇴임 이후까지 바라본 것인데 저는 김건희가 문화 권력, 문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궁에 꽂혀가지고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23년도에 대통령 취임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부터 왕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꽃이 고궁 투어였어요. 고궁을 다니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종묘, 그다음에 경복궁, 창덕궁, 경회루, 근정전 다 다니면서 심지어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이렇게 향유한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건 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고궁박물관에 있었던 그 문화재들의 물론 모조품이기도 하고 진품이기도 한데 이것들을 대통령 비서실로 다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면 법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빌려가고 임대료도 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권력기관에서 그냥 가져가서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에 비치했는지 관저에 자기 사무실 갖다 놨는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갖다 놨는지 이거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총체 이건 역사인데 대한민국 역사이고 흔적인데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이 김건희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못 쓸 병, 대통령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추가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번에도 추경호 영장 기각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저는 마지막 기대를 다 이제 접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다. 지금 영장 기각 이번에도 이정재잖아요. 네. 그 영장 기각 3인방 이자들은 조이대가 꽂아놓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이대 직위원 특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시겠지만 법안을 먼저 저희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이제 다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내란에 부역했던 사법부를 어떻게 심판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그리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고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지금 1심이 곧 나옵니다. 1월 달에 이제 1심이 곧 나올 예정인데 이 1심 결과를 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에 맞는 국회 운영을 해나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내란 청산하고 나서라도 조이대 직위원은 삶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일단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지요. 내일은 아닙니다. 내일 아닌가요? 내일은 4일 날은 본회의가 지금 있기 어려워서요. 예. 다음 본회의는 지금 9일 정도로 예상하고 9일 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상정할 생각인가요? 예, 정기회가 지금 8일 날 끝납니다. 예. 이제 100일 기간의 정기회가 이제 끝나고 임시회가 이제 9일서부터 열리는데요. 9일 때부터는 이제 필버 법안들이 저희들이 걸어야 될 게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방안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에 다 필버 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버 정상화법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의 배치 순서는 아직은 좀 전략적 차원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일서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1월까지는 국민의힘과 국회 내에서 지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처음에 하기로 했을 때 일단 항소심에서는 도입을 하고 이게 빨리만 되면은 1심도 직연 재판부를 바꿀 수도 있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면은 1심 직연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보면 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받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시한도 있는 것인데 물론 법에 집어넣어놔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새로 바뀌는데 또 짜는데 시간이 지리하게 걸립니다. 법안 통과시키는 데 기간 또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기간이 걸리면 이 재판이 1심이 1년 이상이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한테 큰 부담이어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1심 결과와 그리고 내란 재판부의 설치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주년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 문제 조금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비서실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면 아주 중책인데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뭐가 좀 처음에 잘 안 맞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스타일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란 척결 그리고 명시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대의에 두 분의 단 일에 시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정치권에 3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시죠. 정치를 어린 시절에 시작했고 그리고 산전수전을 겪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고 김병기 대표님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25년 국정원에 있다가 국정원에서 나오시고 정치를 시작하셔서 이제 3선 의원이시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김병기 대표님은 좀 반듯하신 분이고 조직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소란을 피워서 이 그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용하게 내실 있게 일을 해나가는 스타일이시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는 현실 정치인으로 커오셨기 때문에 의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선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층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스타일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직업 공무원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쓰는 언어의 표현도 좀 다를 수 있고 속도의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저는 조금씩 맞춰가고 있고 밖에서 보시는 것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뭐 갈등의 요인으로서 대사를 그르친다 그런 일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 역할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게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이제 막 갈릴 정도로 그거는 저는 이렇게 뭐 갈리고 지지가 이렇게 뭐 의견이 갈리고 그럴 때 지지자들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죠. 저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일으켜 세운 12.3 1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내서 오늘 저녁에 시민 대행진 때는 메시지를 안 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판인데 문인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이렇게 뉴스에 나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좀 불철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마 해명하셔야 될 일이다. 해명해야죠. 해야죠. 네. 아니 우리가 그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부주의합니까? 수석 원내 부대표면은 좋은 자리에 앉죠. 네, 그렇죠. 거긴 다 카메라 기자들이 이렇게 24시간 카메라 대놓고 있는 거를 모릅니까? 그건 뭐합니까 그게? 아마 본인이 곧 언론에 입장을 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막 힘이 빠지고 속이 막 팍팍 상하죠.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 뭐 의원님이야 뭐 그걸 보면서는 속이 많이 상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저께인가요? 예산안 합의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안 믿겨졌어요. 그러셨죠? 지금 저자들이 어떤 자들인데 그거를 그냥
합의를 해줬다고?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쉽게 제 표현대로 하면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2년을 굶어서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네. 지금 22대가 들어오고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 개헌 국면에 있었던 예산안이 감액만 하고 징액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국회 예산 편성권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인 기재부가 해오는 것이고요. 국회는 심의하고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징액을 할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단 10원도 징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액하는 범위 내지는 전체 예산에서 2~3% 범주 내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을 조금씩 넣어서 이것을 예전에 쪽지 예산이라는 것을 넣었지만 지금 쪽지 같은 거 통하지 않고요. 상임위 심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행정부에 동의하는 예산 징액들이 있어 왔는데 작년에 22대 총선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 푼도 자기 지역에 자기 예산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2년 차가 되고 지방선거 앞이 되니까 저는 저 친구들이 저도 처음에 저렇게 쉽게 동의해 줄 줄 상상을 못했어요. 예. 이재명 정부가 했던 핵심 예산안을 그대로 다 통과시켜 준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야당으로서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했을 텐데 야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번에 합의하고 가자. 그리고 저희가 문희석 수석과 김병기 대표님께서 협상을 인도주의하셨는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당신들이 이재명 정부 예산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계속 지리하게 시간을 끈다고 하면 그럼 원칙대로 가겠다. 우리 예산은 단독 처리하고 우리 욕을 먹더라도 다 처리하고 갈 테니까 각오해라. 라고 협박했던 것도 좀 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아니 이제 조금 2년을 굶었다 아주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같았는데 뭐를 주고받았길래 저자들이 그럴 자들이 아닌데. 대통령이실 예산 10원도 삭감 못했고요. 예. 뭐 국회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AI 그다음에 문화강국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가려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예산들은 준비한 만큼은 다 지금 저희가 확보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옛날 얘기까지 시원시원하게 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김건희 재격수 이기현의 청와리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이기현 의원님은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인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 후원을 잘해야 그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라납니다. 이 후원은 그냥 뭐 보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나중에 다 또 세금 환급 받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치하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이걸 뭐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이기현 TV도 갖고 계신데 지금 구독자가 6,750명? 네. 지금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기현 TV 구독 눌러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어리 TV가 만들어낸 국회의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좀 밀어줍시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 눌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많이 눌러주시고. 김건희 저격의 한 2년간의 역사가 저희 이기현 TV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오시면 심심치 않게 재밌는 콘텐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치기는 오늘 바빠서 못 물어봤네. 송은석 원내대표가 사과했습니까? 사과할 자가 아니죠. 사과 안 했습니다. 그자는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한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도 사과 안 한 자 아닙니까? 사과 안 하고요. 제가 좀 기분이 나빴지만 더 이상 문제를 가져갈 생각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좀 당한 건데 이상하게 제가 좀 조금 체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공격을 받아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과는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종종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 나오겠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맡고 계신 이기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12월 3일 날 얘기도 듣고 탄핵 때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